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석희의 질문들이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못다한 질문들이 있다고 여기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못다한 꼭 그렇게 포장하면 또 너무 거창하고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포장지는 화려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아니 우연찮게도 그 방송에서 이제 언론 얘기를 했길래 우리도 그런 얘기를 뭐 연장해 보면 어떨까 이런 거죠. 네. 못다한 질문들 제목 좋잖아. 제목은 좋은 것 같네요. 네. 자, 못다한 질문이 뭔데요? 노지민 기자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질문은 진행자가 하셔야죠. 드릴게. 바로 치고 들어오네. 네. 사실 좀 다른 주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좁혀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서 다룬 게 이제 언론 문제이기 비상계엄 때문에. 이후 언론에 대한 전반을 쭉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소주제들 그냥 빠르게 훑어보면은 탄핵과 여론조사, 뭐 언론과 음모론, 계엄 준비설과 언론,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뭐 저희가 짚어봤던 부분도 있지만.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될 질문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언론이 과연 윤석열에 대한 그런 감시를 했느냐,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호 비평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따져볼 수 있겠죠. 저희가 또 언론 어때라는 코너니까. 그 비유해 보면 언론의 기능을 비유할 때 그 새가 무슨 새였죠? 그 광부들이 광산에 저기 채굴하러 갈 때 데리고 들어가는 새. 아, 예. 그래서 미리 경고한다. 그렇죠. 예,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갑자기 산소가 모자랄 때 이제 그렇죠. 미리 경고를 해준다.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 카나리아? 중 카나리안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그 사전 경고 기능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이제 그 전형적인 예로 했던 게 이제 IMF 직전에 그때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들리고 있었는데 당국자는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언론이 그냥 그것만 받아 적었다. 그래서 결국 IMF 사태가 초래가 됐다 해서 그때 언론이 반성문 많이 썼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그러네요. 그 맥락이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주제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계속 언론이 경고를 때리고 막 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였던 겁니까?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비상계엄설이 처음 불거졌을 때 뭐 어떻게 감시를 했었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그동안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뭐 따옴표 보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라는 그런 플랫폼의 힘이 커진 상황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까지 이어졌는데 뭐 최근에 다시 바이든 날리면 보도가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 문제 같은 것들과 같이 결부돼서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뭐 저는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어떤 점에서? 일단은 지금 뭐 본인의 알고리즘 취향에 맞는 미디어들과는 뭐 그 관계 같은 것들은 이미 많이 나왔고 유튜브 사람. 네, 그렇죠. 유튜브 사랑 같은 것들이야.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은 뭐 바이든 날리면 얘기를 왜 하게 되느냐면 그 기성 언론에 대해서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충분히 경험을 해보면서 하고 싶은 인사들을 한다거나 뭐 언론을 탄압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사실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네, 그때 언론이 공동 대처만 했다라면 혹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충분히 견제를 하고 과연 이렇게 제어를 하려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느냐를 얘기한다면 물론 비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말 그걸로 다 했느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적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언론이 제대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했다면 이런 계엄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묻는 것은 좀 야박한 면이 있죠. 사실은 결과론적인 측면도 있고 실제 그 질문들에 출연한 출연자들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여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언론 비판이 적극적이었고 괜찮았느냐? 또 그건 아니었던 거고, 아쉬웠던 거고, 그 양측면이 다 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언론의 비판이 무뎌졌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또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언론계 전체가 매우 위축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단적인 예가 그 총선 직전에 그 방심위와 선방이
그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이제 그 금방 기억에 떠올리면 거의 네. 신속 시민이 뭐니 해가지고 엄청 났었잖아요 그때. 예. 기억하시죠? 그쵸. 선방위 방심위의 그런 표적성 제재, 무더기 제재, 네. 거기에 대통령실이 특정 언론사를 뭐 전용기에서 태우지 않고 MBC 같은 그렇죠. 경우는 뭐 그런 그리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뭐 그런 말들이 다 나왔잖아요. 언론사에 대한 적대적인 말들이 또 뭐 지난 총선 때 그 황상무 씨의 어떤 그런 테러 발언이라든가 테러 발언, 뭐 네. 등등 여러 가지가 워낙에 그러니까 좀 너무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네. 그런 식으로 언론계 전체가 좀 위축되는 게 있고 다만 이제 언론계 스스로도 자성할 필요는 있는 게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위축되면 안 되는 건 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죠. 움츠러드니까 예, 이게 문제죠. 그 네. 최근에 그 동아일보에 바이든 날리면 계엄으로 끝난 윤퇴행의 시작 이런 제목의 칼럼이 실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언론의 견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있었다라고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 중간중간에 어떠한 징후들이 있었을 때 그걸 견제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좀 두고두고 과제로서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거고 제가 이 칼럼 얘기를 한 거는 그 이 칼럼 댓글에 좌파 신문이 되어버렸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네. 칼럼 게재한 네, 그 신문. 동아일보 칼럼 밑에 논설위원회 칼럼이었는데 네, 이렇게 동아일보를 지적을 보고 했다고 아 좌파 신문이 돼버렸다 이렇게 쓴 댓글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언론 대응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들이 뭔가 정파적인 이슈처럼 돼버리고 그리고 뭐 MBC 대 뭐 윤석열이라던가 뭐 나중에는 뭐 뉴스토마토 대 뭐 윤석열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명태균 얘기 나오면서 좀 주체가 바뀌긴 했지만 그러니까 뭔가 특정 언론사와의 대결 구도로만 좁혀진 상태에서 언론이 계속 다뤘지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을 좀 비판하는 쪽으로 확장하지 못했던 문제는 분명히 좀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죠. 사실 그 문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 탄압성 어떤 조치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계에서 공동 대응을 하질 않는데 공동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정파적 어떤 그 이분 구도 속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저희가 여러 번 한 바가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글쎄요. 근데 이걸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그 질문들 방송을 이제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제가 뭐 그 우리가 이렇게 품평 내지는 뭐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긴 한데 짧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 출연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언론의 상호 비판이 너무 없지 않았느냐. 예, 이런 문제 의식도 나왔어요. 방송 중에. 공동 대응 말고 이번에 이제 상호 비판. 예,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언론의 지금 이 내란 사태를 다루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이제 언급하다가 네. 언론사들끼리의 상호 건강한 비평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아니냐. 이 지점 저는 아주 10분 공감했고요. 왜냐하면 단적으로 지금 공중파 방송 중에 언론 비평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코너는 지금 이게 유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이것도 그런 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유튜브로만 이제 방송이 되는 뭐 한계라면 한계가 있는 거죠.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제가 몸담았었던 KBS에서 아주 각광을 받고 백상예술대상도 받았었는데 없어졌죠. 결국에는. 그리고 지금 뭐 아무데도 없어요. 언론 비평 코너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상호 비평은 사실상 없는 수준에 다름없다. 예, 신문이든 방송이든 할 것 없이 그런 지점은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언론의 어떤 비판이 어땠는가 이 부분 이미 얘기했고 또 다른 측면은 또 유튜브 저널리즘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도 유튜브 보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튜브로 뉴스와 시사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이 시대에 과연 건강한 공론장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또 있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우리도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 여기서 일일이 다 동어 반복하진 않겠는데 다만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이게 이제 짧은 1시간 안에 기존에 방송했던 거를 사후 편집하는 거잖아요. 네. 예, 생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저는 출연자들 멘트 중에 생략되었을 거라고 봐요. 그걸 전제로 얘기하자면 너무 좀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얘기로 그쳤던 게 아닌가 방송이. 좀 그런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예가 너무 많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다루려고. 너무 많은 걸 다루려고 하다 보니 사실 저 스스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평가를 자신에게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리고 상호 비평 같은 경우에는 뭐 상호 비평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그래도 뭐 비상계엄 이후에는 뭐 일부 타사 보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다룬 보도가 없지는 않았어요. 뭐 특히 뭐 조선일보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뭐 한겨레나 뭐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서 좀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극히 일부죠. 평상시에 잘 네, 없어요. 그렇죠. 예. 평상시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좀 그 언론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기자들의 평가를 너무 신경 쓰는 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서로 평가를 하게 해서 더 의식하게 만드는 게 더 건강한 방법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시다. 한편으로는 언론 탄압성 조치에 대해서 언론이 공동 대응을 안 하는데 그 공동 대응을 안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정파적 시각이 너무 짙게 투영되기 때문이다. 1번. 2번. 상호 비평이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될 수 있는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냐면 네. 언론이 A 언론이 B 언론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언론 본연의 기능이나 이런 어떤 그 원론적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쟤네는 친민주당이야. 내지 진보야 쟤네는 보수야. 좌파야. 이런 식으로 일단 언론 스스로도 타 언론을 색깔 규정을 하고 들어간다면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상호 비평이 더 활발해져야 되는 게 논리적 귀결 아닐까요? 근데 왜 상호 비평은 안 될까요? 상호 비평이 안 되는 건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방송에서도 언급됐지만 자사 비평까지 포함한 비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용기가 없죠 언론사들이. 예, 그런 한계도 있고. 왜냐하면 당신들 건 얘기 안 하고 왜 남만 탓하냐 이렇게 또 반론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요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논리적으로 이건 뭔가 모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모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지금 그 이 기자가 말씀하신 바로 그거. 뒤가 캥겨서. 그러니까 본인들 거 자기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아주 실무적이고 디테일한 테크니컬한 문제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뒤가 땡긴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일 겁니다. 일상적으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것도 물론 뭐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기자가 시간을 들여서 뭐 기자를 예로 든다면은요.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계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경우에 뭐 그 주변의 시선들이 많이 따가울 것이고 뭐 그런 자리에 계속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뭐 현실적인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뭐 자사 비평이든 뭐 타사에 대한 비평이든 언론 비평 콘텐츠가 그렇게 가성비가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제 매번 어떤 언론진흥재단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요인이 뭐냐 이런 조사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족보가 있잖아요. 과거 어떤 독재 정권 시절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정치적 압력이 1순위였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경제적 압력이 2순위가 돼요. 그다음이 1순위가 됐어요. 지금은 아마도 그 독자 내지 그러니까 시청자의 압력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게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것도 크죠. 그것도 크고 자본 권력이 여전히 뭐 정치 권력도 여전하고. 그러니까요. 네, 다 예. 자 그러면 복합적이라 봐야죠. 상호 비평을 많이 활성화를 한다면 기자들에게 좋은 말로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언론 보도가 조금 나아질 수 있느냐? 좀 더 한번 그 자신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효과 측면을 여쭤본다면 물어보신다면 저도 뭐 장담은 못 하겠고, 예, 그 뭐 근데 어찌 됐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유튜브 연장 방송의 이 언론 어때 코너 말고는 전무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보여주듯이, 그러니까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그러니까 아예 생각들이 없는 거죠. 뭘 해보겠다는 의지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도 좀 반성해야 되겠죠. 왜 미디어 오늘로 불떡이 튀는 거예요? 갑자기 결론이 저희한테 아니 뭐 미디어 오늘도 더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 또 그런 공론장을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 오늘도 상호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저희 보도에 대해서 언론을 비평하는 언론이라고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한 보도가 어떠하느냐라는 콘텐츠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뭐 그런 거 포함해서 더 활발해진다면
왜냐하면 장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이제 상호 비평을 그래서 뭐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 뭐 이견은 없을 텐데. 그 뭐 원론적으로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니까. 그렇죠. 저는 약간 오늘 한두 걸음 더 들어가서 얘기해 보면 우리도 약간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지금 그 방송이 원론적이었다고 얘기해 놓고 이번에도 여러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주제가 막 나열됐고 그 중에는 뭐 원론적인 얘기들은 당연히 공감하죠. 그런데 유튜브 저널리즘 얘기를 해보자고요. 저는 유튜브 저널리즘이 뭐 문제다, 대통령도 저렇게 유튜브 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문제의식 저도 다 공감하고요. 근데 비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부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유튜브 우려됩니다. 물론 일장일단 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도 일장일단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지당한 말씀이 되는 거고요. 예. 한번 이렇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발제 차원에서. 유튜브도 다종다양하잖아요. 가령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나 김현정의 뉴스쇼는 유튜브로도 동시 방송되잖아요. 그거를 문제 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뭐라 하는 사람들 중에 라디오 범죄에 놓죠. 그래서 라디오니까 다만 유튜브에 실려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레거시 미디어들이 만드는 유튜브 전용 방송이 있습니다. 가령 MBC는 뉴스 바사삭, JTBC는 장르만 여의도, 그리고 시사인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요. 오마이TV도 뉴스 방송하고 경향TV도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들이 유튜브만 따로 이렇게 방송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뭐 최욱의 매불쇼 이런 것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제가 좀 가장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1인 방송이 있습니다. 네. 극우 방송이든 뭐 아니면 아예 정반대 성향이든 간에. 그러면 그렇게 좀 쪼개가지고 어디까지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언급할 것이며 어디까지를 그래도 용인될 수 있는 유튜브 유형이냐를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방송 질문들 방송에서도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유튜브는 우려된다 혹은 아니다. 레거시가 워낙에 그동안 잘못해 왔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이 각광받는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맞는 말입니다. 예, 그 원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그런데 나눠서 쪼개서 해부해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더 풍성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비평을. 저는 그렇게 좀 구체적이고 사례를 모니터링에 기반한 비평을 해야지만 그 비평이 생산적이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냥 원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오히려 그 용어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보는데 유튜브 저널리즘으로 일반화할 수 있느냐. 그건 저희도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유튜브도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다. 유튜브로 하면서도 언론사 등록한 유튜버가 있고 아닌 유튜버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 신문의 역사를 보면 최초 형태로 학자들이 그냥 팸플릿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팸플릿을 이야기를 한 것이 그거는 저널리즘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정견을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말 그대로 팜플릿. 팸플릿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뭐 이름 붙이는 사람은 정견 저널리즘이라고 했지만 저널리즘 용어를 거기에 붙이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상인들에 의해서 정보가 어떤 그 실려지는 한 장짜리 신문이 어떤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어떤 역사의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팸플릿과 지금의 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하면 팸플릿의 저널리즘의 어떤 덕목과 저널리즘의 규율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종이에 인쇄된 종이에 나의 정견, 어떤 사안에 대한 나의 정치적 견해를 실어가지고 대중한테 전파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가지고 저널리즘의 덕목을 거기에 대입을 해서 당신은 저널리즘에서 얘기되는 공정성을 해쳤으니까 잘못된 컨텐츠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유튜브 가운데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팸플릿과 같은 유튜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널리즘이라는 게 아니라 나는 정치 사회 의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힐래. 유튜브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러면 그 형식 이건 비하가 아니에요. 종류가 다르다니. 종류가 다른 거죠. 이것을 저널리즘의 어떤 그 규칙을 앞세워 가지고 그 규범을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모든 걸 뭉뚱그려 가지고 유튜브 저널리즘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반화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기존의 레거시 방송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나 비평가들을 초대해서 방송하는 유튜브들. 아까 제가 언급한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최욱의 매불쇼도 다 정치인들 나오고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저널리즘의 어떤 규범을 적용할 수 있느냐,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또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쪼개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뭉뚱그려서 이렇게 그냥 다 묶어버리면 아니 당연히 유튜브 중에서도 일장일단이 있고 뭐 레거시 중에서도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뭐 그 이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난주가 지지난가 저도 그래서 이게 언론사로 등록된 유튜브는 따로 봐야 된다고 제가 그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네. 기억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언론사로 등록한다라는 것은 저널리즘의 어떤 그 규율이라든지 저널리즘의 규칙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을 거기에는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거기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평가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내가 지금 유튜브에서 하는 것을 나는 언론 활동이 저널리즘 활동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이건 나는 나의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 이런 유튜버한테 당신은 왜 저널리즘의 어떤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지점도 있어요. 그 물론 저는 그 지점까지 안 나가고 그 전 단계에서도 전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람들의 어떤 인식 문제, 가령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꾸 이 특정 프로를 언급하지만 뉴스공장이나 매불쇼처럼 하루에 100만, 200만이 보는 어마어마한 유튜브 프로그램 같은 경우 사람들이 언론과 다름없는 저널리즘으로 인식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식 체계가 분명히 실제해요. 실제하면 비평은 가능하다고 좀 봐요. 뉴스공장이나 매불쇼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 비평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건 한참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걸릴까. 얘기가 만약 극우 유튜브 가운데는 1인 방송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걸 그대로 받아갖고 나는 지금 내 정견 밝히는 거야. 맞아요. 뭐가 문제야. 예, 뭐가 이렇게 문제냐.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저는 그 얘기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다음에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가의 잣대가. 저널리즘의 어떤 그 규칙에 기초해서 공정성이니 객관성이니 이것을 들이밀 거냐 아니면 정확성을 들이밀 거냐. 그 네가 정견 발표하는 거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네가 정견이랍시고 이야기하는 내용에 가짜가 들어가 있잖아. 가짜 뉴스가. 그게 문제라는 거야. 이거는 접근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를 거죠. 그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유튜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접근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정말로 공감을 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네. 거지. 맞아요. 그리고 언론사를 표방하는 그런 매체 같은 곳들이 있죠. 꼭 언론사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언론사의 형식을 빌려서 내가 말하는 것들이 다 취재에 기반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곳들이 있다면 특히나 영향력이 있다면 거기는 언론사의 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을 동의해요. 것이고 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건 사실 개개인의 유튜버와 그로 인한 뭐 선동 문제 같은 것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인 거잖아요. 뭐 이런 문제들을 좀 한데 뒤섞어서 논의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기 때문에 네, 분류해야 돼요. 네,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언론인들이 나와서 뭐 저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유튜브의 문제를 얘기할 때 약간 유튜브의 폐해와 언론의 폐해를 분리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잘못된 지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언론사들이 유튜버들 사이에서 잘 먹히는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비슷한 영향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예전 같으면 뭐 커뮤니티 내부에서 뭐 아니면은 유튜브 구독자들 사이에서 그냥 얘기가 돌 것들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 써주면서 이걸 뭐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처럼 만든다거나 담론처럼 만드는 기능은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아무리 유튜브 세상이다라고 할지라도 이걸 우리 사회의 이야기로 끌어올리는 거는 언론이 하는 역할이 지대한데 이 후자에 대한 얘기가 좀 빠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점들이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죠. 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뭐 PD 저널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면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주체가 기자냐 PD냐의 문제일 뿐이지 저널리즘에서 요구되는 원칙과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키냐 마느냐의 문제는 기자 PD는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럼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는 용어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못다한 질문은 마무리할까요? 네, 역시 마무리가 잘 안 된 것 같지만. 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소주제별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렇게 쪼개서 그러니까요. 하나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MBN
그죠? MBN이 그 2020년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6개월 소송에 갔습니다. 근데 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20년에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서 방송법을 위반했다. 이게 주된 사유였고요. 일단 그 좀 옛날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이 사안을 좀 정리를 하려면 2011년에 종편 출범 당시에 납입 자본금을 있었는데 네. 이걸 채우려고 임직원을 일부를 차명 주주로 활용을 하고 또 556억 상당을 회사 자금으로 납입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걸 숨기기 위해서 뭐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허위로 작성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자본금을 불법적으로 충당하지 않았더라면 종편 승인 심사에서도 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인 것이고 이걸 사유로 방통위가 6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진 거죠. 1심에서는 방통위 처분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2심에서는 1심에서 이렇게 본 주요 판단이 뭐 적절하다는 판단을 뒤집지는 않았지만 이 결과가 바뀌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판결문 중에 일부를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방송 정지 사유가 이제 원고가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탄이 되는 행동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송 과정에서 지탄이 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방통위가 이 처분을 한 것이 실제로 MBN이 있게 되는 불이익이나 뭐 방송의 자유,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 침해까지 포함해서 비교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이게 영업정지까지 이를 정도로는 좀 보기가 어렵다라는 과하다. 게 판단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이 2심 판결이 중대하게 법령을 위반한 게 없다라고 해서 이제 심리불속행 기각, 그러니까 상고를 그냥 기각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 허위 신고하고 그냥 허위 신고라고 할게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단순화해서 자본과 관련해서 그렇죠. 맞는데 그건 맞는데 그 틀렸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맞는데 그거에 대한 징계 조치가 너무 세다. 세다. 너무 세다. 이러면 사실상 문 닫으라는 얘기 아니냐.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6개월 정지가 뭐 단지 6개월 정지라는 것만으로 피해가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현실적으로 일단 그 방송사가 6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한다. 근데 영업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방송 송출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광고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되는 거죠. 그 방송이라는 게 방송 정지. 세긴 세구나. 그러면 사실상 문 닫으라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성립이 될 수 있는 네, 거죠. 네, 자, 닫을 수 있는 그러면 거죠. 과하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판단만 남는 거잖아요. 네.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과하네요. 아니 근데 이제 MBN도 반성해야죠. 예, 그렇게 말하자면은 그 위장해가지고 3천억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3천억이 그 조건이잖아요. 종편 그러니까. 출범에. 네. 근데 거기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렇게 꼼수를 쓴 거 아닙니까? 쉽게 하면 이제 아침 드라마 버전으로 하면 출생의 비밀인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MBN도 이제 반성을 하면서 또 이런 제재 조치가 너무 과한 게 아니냐라는 법원의 어떤 균형적 시각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예. 그래요? 노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복잡한데요. 일단 뭐 법원이 뭐 많은 고민을 한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일단 벌어진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판단이 달라졌다고 해서 출범 당시에 있었던 문제가 일단은 인정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로 이런 불법적 행위가 없었더라면은 그 종편 승인을 받지 못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출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죠. 그 지점에서 맞춰서 본다면 이게 사실 처음에 6개월이 나왔을 때에도 이게 가볍다라는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이런 오히려 정도의 사유라면 승인 애초에 취소로 갔었어야 네, 되는 거 아니냐. 출범을 할 수 없는 곳인데 승인 취소가 아니라 뭐 정지를 일부 한다는 것이 너무 솜방망이다 이런 시선도 있었어요. 근데 다만 실제로 한 방송사가 굉장히 존폐의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타격을 받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부분들이 있죠. 뭐 이게 그 비유가 안에서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노동을 이게 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네. 노동자가 해고됐을 때 법원 가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노동자 잘못도 있긴 한데 해고는 좀 과하다 이런 판단 많이 하거든요. 법원에서. 네. 예,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뭐 대법원 이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사법 절차는 끝난 건데 이제 공이 다시 방통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없던 걸로 하고 영업정지 6개월도 없던 거고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새로운 제재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서 근데 지금 뭐 방통위가 뭐 사실상 올스톱 상태라서 지금 2인 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또 2인 체제 네. 의결을 해도 또 문제가 되는 건가요? 방통위나 그렇게 되면? 방심이나 다 좀 가만히 있는 게 지금은 뭐
나을 것 뭐 같긴 한데. 앞으로 뭐 제어가 같은 것들을 하게 될 때 뭐 그때 어떻게 어떤 조건들을 달아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그러겠네요. 같고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공은 다시 방통위로 넘어갔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뭐 방통위는 승복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그 승복을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법원 대법원에서 판단인데. 확정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는 이제 다시 네.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원칙적인 예. 멘트만 나왔던데 그게 어떻게 될지 이제 이게 관심사인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소송 가면서 뭐 결론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대부분 업계에서는 그렇게 전망하지 않았었습니까? 아, 까놓고 네. 네, 그렇게 시간 끌면서 하다가 뭐 그때 전망도 그렇게 나왔던 걸로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MBN 내부에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도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